네, 반갑습니다. 미래세대 은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클래스의 내용은요, 인구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2017년 10명 중에 여성 10명 중에 3명이 이제 65세 이상 할머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65세 이상을 할머니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65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에 3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할머니 대국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향후 모습은 이제 여성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이 혼자 살다 보면은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먼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됩니다. 조금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향후 모습은 이제 가난한 할머니 대국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구 변화를 가지고 말하기를 정해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정해진 미래, 인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의 80, 90% 정도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정해진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정해지지 않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운명론적인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자는 것인데요.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인구가 유럽도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고령화되었고, 일본은 뭐 아시아 국가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근데 고령화가 되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독일은 고령화되었지만은 그 퇴직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문제가 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되면서 되게 국가가 어렵게 되고요.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라는 것이 정해진 미래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의 대처인 것이고요.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개인의 대처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금 적극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 다 아시죠? 이 사진 어느 사진인지 이게 상해 푸동 사진입니다. 여기 가면 사람들이 다 여기 경치가 좋아서 많은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요. 이 강과 이제 바다가 맞붙어 있는 이쪽에서 이제 이런 오피스 타운을 만들어 놨죠. 자, 이것은 어디겠습니까? 예, 우리 한강변입니다. 우리나라 한강변은 여의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한강변에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이 긴 한강변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놨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구경한 사람은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만큼 우리가 한강이랑 강 주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이미 70년대부터 시작한 관점이니까 이미 50년 정도가 흘렀죠. 우리가 4, 50년 전에 한강을 바라보면서 보아본 관점, 이 관점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구 변화라는 것, 앞으로 이제 인구 변화가 급속하게 쓰나미, 말 그대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처럼 몰려볼 텐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은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가족 이 부분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보았을 때 어떤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인데요.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좀 가져온 것인데요. 여러분들 신문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든 자주 보실 겁니다. 그때 계속 떠오르는 신문을 보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 역사의 큰 저변을 흐르는 흐름을 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문득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보던 그 숱한 뉴스들은 어느새 역사의 뒤안길에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역사의 큰 흐름을 깔고 있는 그 저변에 있던 흐름들은 크게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흐름이 인구입니다.
지금 인구 구조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은데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서 우리가 딱 세상을 살펴보면은 이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부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인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인구는 플랑크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다에 사는 저 큰 고래의 생태계의 밑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생태계의 제일 밑에는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플랑크톤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저 고래의 삶을 좌우하고 고래의 생존과 생태계를 좌우합니다. 인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라는 것은 이 사회에 있어서 플랑크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다 이런 옷, 이 옷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옷을 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모두 고령자들만 앉아 있다면은 옷을 만드는 회사는 어떤 옷을 만들어야 할지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 막 유치원생이나 어린 애들이 앉아 있다면은 거기서 만들어야 될 옷은 또 다른 것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나 사회나 정치를 다 지배하는 것, 정치도 마찬가지죠. 투표율이 어디가 높으냐, 어느 연령층이 많으냐에 따라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플랑크톤처럼 사회의 가장 큰 저변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구라는 변화가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안 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을 때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이 들어올 때는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그랬고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인구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앞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큰 저변에서 우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인 거죠. 플랑크톤의 생태계가 변하기 때문에 고래의 생태계도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과 여러분들의 생태계도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이거는 이미 12년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입니다. 이때 벌써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부인과들이 이제 문을 닫는다 그러고 영유아 산업이 직격탄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이제 플랑크톤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아시는 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부만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뭐 가수 조용필 저희 세대에서야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 한번 보십시오. 저기 40주년 콘서트 2010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저 관중들이 다 그 당시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저희 세대들 40대, 50대였죠. 저때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의 40, 50대니까 그때는 한 40대, 30대 때는 40대가 주로 이제 주를 이루겠죠. 이게 다 인구의 힘입니다. 우리 가수 조용필 씨가 저렇게 노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그 당시에 조용필의 노래를 들었던 그 인구의 힘 때문이고요. 조영남이라든지 뭐 그 송창식 뭐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저렇게 방송을 하고 인기를 끄는 것도 바로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50대, 60대들이 다 이제 그때 세대들로서 많은 숫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라는 것은 이렇게 플랑크톤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쪽에서 인구라는 것이 과연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그 세대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의 이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 보신 분 아마 여기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이 영화는 정말 67년에 개봉되었으니까요. 미국은 베이비 부모들이 46년부터 시작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태어나니까요. 67년 되면은 그 베이비 부모들이 딱 2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졸업이라는 영화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그 베이비 부모들이 한창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20대에 들어갈 때 그 어떤 사고방식,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스틴 호프만이 결혼식,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신부를 저렇게 납치해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벌써 사고관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이때가 바로 베이비 부모들이 20대에 접어들면서 보이는 이런 사고관의 차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또 한 20년 정도 흐르자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은 바로 섹스 앤드 시티라는 드라마, 이거 영화화도 됐죠.
이거는 이제 베이비 부모들 그 중에서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여성들이 크리오몬들입니다. 그 당시 1950년대, 60년대는 크리오몬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크리오몬이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것입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이 그 세대층의 주류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 드라마도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이 드디어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데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하고 나온 이 버킷리스트, 버켓이라는 게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버켓, 우리가 말하는 바켓스라고 그러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목을 걸고 버켓을 탁 차버리면은 이제 대롱대롱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킥 더 버켓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을 이제 버켓을 찬다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버켓 리스트가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리스트입니다.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거죠. 잭 니콜슨 참 옛날에 이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에서 열연을 했던 유명한 배우였는데요. 벌써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같은 연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인데요. 이게 그 주인공 이게 애석하게도 이 안톤 시그의 이 그 표정이 안 나오네요. 그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면서 이렇게 무서운 연기를 한 사람인데요. 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이 장면을 제가 왜 해놓았나 하면은 안톤 시그가 물어봅니다. 너 이 가게 어떻게 얻었냐?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하는 가게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되게 불만이 많은 거죠. 위 세대들은 그냥 아버지가 한 것들을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잘 살지 않느냐, 운이 좋아서 잘 살지 않느냐 하면서 안톤 시그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동전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동전을 던져서 뭐 하여튼 앞면이면은 살려주고 뒷면이면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가 운으로 이 가게를 받았으면은 너의 목숨도 운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안톤 시그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이 노인은 살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세대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제프리 존스가 나오는데. 토미 리 존스입니다. 토미 리 존스가 나오는데 이게 맨날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노인들 지금 젊은 세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노인들의 생각, 젊은이들의 생각 이런 것들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였습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자, 2012년에 개봉된 호프 스프링즈 이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밤 12시에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갔더만은 아무도 없어서 저희 두 명만 이 영화를 봤는데 야, 이거 공포 영화를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본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일단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너무 앙증맞고 이제 토미 리 존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보면 남자는 조금 이렇게 기가 죽어 있죠. 그 다음에 메릴 스트립은 열심히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노인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시니어 노인들의 성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제 희망이 다시 샘솟아 오른다 이런 것인데요. 그냥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이 회계사 토미 리 존스에 대해서 메릴 스트립이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어서 어느 날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우리 상담을 해보자. 해서 이제 가서 상담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인들의 성 문제에 관한 시니어의 성 문제에 관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모르라는 영화, 참 슬픈 영화입니다. 이것도 그 2012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칸느 영화제에서 그 수상도 한 영화인데 치매에 걸린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슬픈 영화인데요. 결국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를 사랑이라 할 수 있는가는 문제인데 결국 남편이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남편이 베개를 가지고 아내를 질식시켜 죽입니다.
죽이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이 제목이 그래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아모르입니다. 사랑이라는 영화인데요. 그걸 보면은 이제 치매나 이런 문제가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대두되게 되었죠. 대두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내 아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시각으로 본 것이 이 아모르라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3년에 개봉된 이제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첼리스트 주자로 나온 사람이 이제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이 그 사중주단에서 이제 차츰차츰 물러나는 길을 밟게 됩니다. 밟게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런 걸 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의 조직에서 물러나오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몸담고 있던 곳에서 사회에서 은퇴해 나가고 퇴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인구라는 것들을 우리가 쭉 영화에서 다루온 것들이고 각각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본 것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설은 제가 일본 쪽에서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일본이 이제 워낙 뭡니까 고령자들 고령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치열한 고민들이 있고 또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하기 때문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하고 문화나 사고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들 보면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참 제목이 재밌죠. 친구의 부케 받기도 지겨운 당신에게 인데 일본의 비혼 문화 때문에 이제 이 소설이 나오게 됐고요. 이건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의 부케 받기도 지겨운 당신에게는 일종의 우리로 치자면은 뭐 광고회사 비슷한 이런 곳하고 그다음에 교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패러사이트 싱글 시대 이거는 교수가 사회학 교수가 쓴 일종의 이게 또 보고서입니다. 책인데요. 패러사이트라는 뜻이 좀 섬뜩합니다. 패러사이트가 기생하는 기생충 이런 뜻을 뜻합니다. 말을 좀 험악하게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캥거루족, 뭐 부메랑족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 애들은 우리말로 치자면은 그냥 기생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생수라는 영화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생이라는 글자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뭐냐면은 자녀가 성인이 돼서도 부모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부모에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패러사이트 싱글입니다. 결혼 안 한 싱글 패러사이트 기생 이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이게 2000년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인구 구조 차이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이 아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2020년대 가면은 이 아이가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미 나왔죠, 사실은. 예, 나왔는데 그 문제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 될 겁니다. 이건 소설은 아닌데요. 이게 나리타 이온이라고 그럽니다. 이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리타 공원에 가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싸우고 헤어집니다. 근데 이 나리타 이온은 뭐냐면은 이제 시니어 부부들이 막내를 다 결혼을 시키고 나리타 공원에서 나리타 공항에서 자녀들과 이제 마지막 여행 잘 갔다 오라 하고 자기 부부들도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게 이제 나리타 이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일본의 이제 황혼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주 노인. 일본에서 말을 참 잘 만드는데요.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고령자들의 강력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안에서 있는 이게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편의점에 가서 전기톱을 가지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주노인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섬뜩한 NHK 방송에서 그 실태를 방송해서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것인데요. 무연사회 이게 고독사하고 같습니다. 연고가 없어진 사람들, 자녀들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은 먼저 떠나고 혼자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세 달 동안 사망한 줄도 모르고 있고 한 그 실태를 이제
파헤친 무연 사회입니다. 이게 고독사라고 할 수 있는 고독사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00년 후반 정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후반, 2010년 정도에 계속 나왔던 2010년대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노후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섬뜩한 이야기로 하류 노인이 온다 이야기입니다. 자, 2020년 하류 노인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20년을 대입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략 2040년 정도 되면은 하류 노인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또 2010년대에 나온 게 이제 가족의 파산입니다. 장수가 부른 공멸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제일 할머니라고 할 수 있죠. 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렸다입니다. 치매에 걸렸는데 그걸 돌보느라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한 10년 동안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그 자기 어머니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돌아갈 직장도 없어지고 자기 부인은 떠나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한 자기 혼자서 한 50대부터 직장이 없다가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스스로도 아까 보다시피 노후 파산이 되어버렸고 가족은 떠나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또 한 명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치매 노인이 일본이 이 시대쯤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그 부분에서 이제 돈이 들게 되고 가족이 떠나고 하면서 이제 가족의 파산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소설이나 보고서에서 나타난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인구 구조들이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그거의 실상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짜 이제 최근에 나온 소설 중에 섬뜩한 게 이거입니다. 로스트 케어인데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요양업체 직원인데요. 이렇게 그 케어를 해주러 방문하다 보니까 그 가족이 아까 제가 가족의 파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이 고통받는 경우를 봅니다. 정말 이 자기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부모님인 그 이제 수발하느라 온 인생을 다 바치고 있으니까 이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카페인을 농축시켜 가지고 그걸 주입시켜서 살해를 합니다. 그게 로스트 케어의 소설의 이야기이고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A 케어라는 것인데요. 이게 A가 영어로 ampu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절단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천재적인 의사가 이렇게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사지를 절단하는 겁니다. 이 소설을 보면 정말 섬뜩하기도 한데요. 그랬더만은 훨씬 사람들의 상태가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인데 이거 역시 이제 그 일본의 고령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소설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70세가 되면은 바로 안락사를 시키든지 해서 사망하게 하자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하는 것이 일종의 픽션 거의 SF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소재일 따름입니다. 소재일 따름이고 결국 이 소설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할머니가 있고 뇌경색 걸려서 못 움직이는 할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명문대를 나와서나 은행에 들어갔다가 뛰쳐나와 가지고 3년 동안 놀고 있는 아들이 있고 자기 딸은 할머니를 같이 돌보자 하니까 돌보기 싫다고 내가 왜 돌보냐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혼자 방 얻어 살고 있고 뭐 이런 이제 한 가정을 다루고 있는데 가정의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그런 이제 소재는 사망 법안이라는 걸 했지만은 일본이 이런 고령자를 두고 고령 사회에서 가족들의 있던 그 관계들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급기야 무라카미 하루키도 55세부터 헬로 라이프라는 편성에서 또 이런 소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조라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랑크톤
처럼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문화와 소설 우리 전반에 이렇게 깔려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인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부지간에 우리의 많은 것을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꺼냈고요. 그다음 이번 강의는 이제 이 부분으로 마치고요. 그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 구조를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 이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